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한 주의 마무리 네. 영화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네요. 네. 네. 너무 좋죠 또. 너무 좋지. 예, 이걸 기다려왔죠.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좀 마음 편하게 욕 좀 하자. 그러기에는 정말 최고의 완전체입니다. 예. 욕하기 가장 좋은 멤버들 지금 욕하러 함께 하겠습니다. 시네마 쇼!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입니다. 칸찬일 선생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칸찬일입니다. 아이고. 아유,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면서 네. 보셨어요? 네, 봤어요. 박중훈, 다 지켜봤는데 네, 김규리, 광희 씨하고 저하고 정말 네, 오랜만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좋은 일 했습니다. 네, 아주 너무 자리를 분위기가 또 비켜주시고, 좋아가지고 예. 네, 정말 좀 종종 그래야 된다. 지난번에 진짜 두 최강이랑 네. 우리 칸찬 선생님 칭찬의 댓글이 제일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출연할 때보다 부재하니까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광희 씨는 부럽게 해외가 있었고 예. 저는 뭐 군산에 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날 저녁에 황석영 선생을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네, 황석영 선생님. 근데 오늘 저기 금감문화원증 받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술 한잔 마시면서 요번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막 주고받았는데 훈장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훈장 받아갖고 너무 지금 금관 문화 훈장. 네네네. 이거 오늘 굉장히 받으셨죠. 네. 큰 훈장인가 보군요. 아니 최고죠. 최고의 훈장을 네, 받았어요. 금관, 은관, 뭐 옥관 이렇게 가는데 금관 이제 대표로 금관을 받으신 거죠. 와. 그래서 정말 경사고 그래서 제가 신작 소설 나오면은 매불쇼 좀 출연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여튼 네. 근데 하여튼 저한테 약속은 했는데 하여튼 나온 거 네. 보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죠. 아니 하여튼 계속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몇 개월 전에 나오신다 그랬는데 예. 이거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재밌게 하는데 아닌가 그러더라고. 박지원 의원님 나오시는데. 박지원 의원님. 여보세요. 박지원님 아주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라이너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주 이분 세월이 좋아.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 진짜. 파리에서 매불쇼 팬들 집을 또 가정 방문해갖고 거기서 밥도 먹고 진짜. 막 아주 신났어. 매불쇼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야. 미치광이 최강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저기 유럽 간다 그러니까 파리, 런던, 더블린에서 각각 그렇지. 와. 제가 방문한 3개 도시에서 전부 연락이 왔어요. 팬분들이 예. 여기로 오라고 지금 뭐 모시겠다고. 가이드를 해주세요. 와, 아니 뭐 본인 뭐 대통령이야 뭐야? 아니 그냥 가이드 국빈 다 방문이야. 가이드 다 받고 저녁 때 또 식사까지 집에서. 와, 대박이다. 아니 그래서 야 이게 매불쇼 팬들의 이 동포에 굉장히 전 감사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편하고 재밌었어요. 예. 아니 이게 뭔데 이 사람이 혜택은 다 누리고 다녀? 혜택이라니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아? 혜택 맞죠? 거기 가서 아니 그 매불쇼 혜택이죠 그거는. 아 그런가? 네. 그런가 아니라 아니 그 형을 왜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어? 매불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매불쇼 혜택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불쇼를 사랑하시는 동포분들이 준 혜택. 이렇게 얘기를 해야 싸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실제로 만나셨을 때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최욱 씨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십니까? 최욱 씨에 대해. 그 많이 물어봐요. 정말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그럼 막 더 살려서 싸가지 없는 걸로 얘기했지. 아니 진짜 싸가지 없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 내가. 아니 원래 안 그래요. 방송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좋네. 근데 라이너나 거의 없다는 원래 싸가지 없어요. 그렇지. 아니 저랑은 정반대네. 제가 해외 가서 팬들 만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최욱 씨 칭찬만 하거든요. 아, 진짜요. 좋다. 아니 그 어느 나라에서요? 아니 뭐 어느 나라든요. 뭐 이탈리아든 뭐 미국이든. 이 두 이탈리아 분이- 같은 데는 그 후배 영사가요. 그 비행기 앞으로 저를 마중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데 다 최욱 씨에 대한 그냥
아니 이 두 열광. 분 아니, 이렇게 진짜예요. 혜택은 다 보고 다니시네. 아니 그럼요. 그건 저희 두 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매부쇼 팬들한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까 누가 댓글에 썼더라고요. 최강희가 유럽 가서 전찬이라고 다니네. 전찬이라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더 세게 받았던데 이번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없다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거의없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저는 그 어디 가서 이제 매부쇼 팬이라고 알아보시는 분들 뵈면 네. 제가 그분들 것까지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단하네. 이거 희한하네 진짜 이 두 분은. 아니 그냥 두 분은 돈을 많이 버니까 거 라이너 그러고 우리는 좀 못 버는 걸 아니까 그러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계속 얻어먹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십니다. 벌 때까지 네. 뭐 얻어먹고 벌면 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팬들한테 얻어먹는 최초의 출연자들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얻어먹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아요. 저는 저는 후원 받잖아. 이번에 가수 용돈 받았지. 아니 거기서는 돈은 직접 안 받지만 용돈 안 받았어요. 그 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매블쇼 팬들이잖아요, 전부. 네. 슈퍼챗.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아니 받은 만큼 또 웃음으로 보답해야지. 아니 저 최강희 평론가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 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돈으로 해라.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거를 그 초대하고 이러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출연료 한 2회 정도는 이렇게 2회아니란 뭐 한 10회 이상은 안 들여도 군소리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팔아 먹든 상관은 안 할 거지. 와. 아니 출연료 안 줘도 돼. 아니 근데 무슨 대신 말불쇼를 마음껏 팔아먹게 해줘. 말불쇼라뇨. 말불쇼는 뭐야? 말불쇼는 건진법사야?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들한테 절대 매불쇼라고 해가지고 호의를 베푸시면 안 됩니다. 주의보 내립니다. 우기 형 핸드폰 관리 잘해요. 네. 그 누가 가져가거나 예. 누구한테 맡기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갑자기 해? 아니 아까 이것도 건진 얘기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너님과 함께 이번 주 신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신작은 부고니아라는 작품입니다. 부고니아. 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이고요. 이 작품은 원작이 있어요. 이 원작이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내가 정말 네.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지구를 지켜라를 할리우드 버전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부고니아입니다. 대박이네. 그렇죠. 헬멧 쓰고 그거 맞아요.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이야, 대박이다. 그래서 감독이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라고 뭐 당대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만든 뭐 더 랍스터라든지. 더 랍스터 이제 매불쇼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더 발음 되게 랍스터. 그렇죠. 너무 재밌다고 해서 제가 봤다가 제가 많이 힘들어했었죠. 그렇죠. 뭐 더 그다음에 랍스터. 뭐 킬링 디어라든지 뭐 더 페이버릿이라든지. 킬링 디어. 야. 가여운 것들. 가여운 것들이 유명하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 정말 대단한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제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를 한 거죠. 진짜 궁금하다. 그 제작은 또 아리 에스터라고 이 사람도 제정신 아니야. 유전, 미드소마 뭐 이런 작품 만든 사람인데 오로지 그 보는 사람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기 위한 영화들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 에스터랑 요르고스 란티모스 둘 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궁금하고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이고 이 주연 배우는 이제 엠마 스톤, 제시 플레먼스, 뭐 에이든 델비스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요.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 유명한 분인데 오른쪽에 엠마 스톤, 라라랜드. 라라랜드. 저분이 더 랍스터도 나왔지. 거기는 안 나왔고. 가여운 것들에 나와요. 가여운 것들. 네, 가여운 것들에 좀 나오고. 가엽게 나왔잖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주연을 맡았어요. 그래서 요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가 되시죠? 뭐 내용은 그 지구를 지켜라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도 비슷하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테디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미국의 아주 뭐라고 할까요? 화이트 푸어라고 할까요? 실패한 백인층, 가난한 백인 계층을 상징하는 남자예요. 보통 이제 화이트 트래쉬라고 하죠. 네, 그리고 사촌이 이제 돈이라는 인물인데 원작에서는 순이 역할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여기서는 성별을 바꿔서 남자고 그리고 약간의 자폐 증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
돈한테 이제 테디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왜 벌들은 없어지고 군집은 왜 붕괴되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테디는 완벽하게 음모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모론에 가득 찬 애야.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음모론이고 확증 편향 그 자체로 자신에게 보호막을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그걸로 이해해. 이 모든 것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이 숨어 있는 거야. 뭐냐면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려는 계획이 바로 그거예요. 안드로메다의 외계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드로메다 외계인이 누구냐? 바로 거대 바이오 기업의 CEO인 이름 뭐지? 미셸. 네, 엠마 스톤이 그 CEO?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 CEO야. 그러니까 원작에 백윤식 씨가 했었던 역할을 엠마 스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성별이 바뀌었어.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그 CEO를 정말 잘 나가고 건강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주 리더십 있고 진취적인 그 여성을 납치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납치를 딱 해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 왜 미는 줄 알아요? 왜 미냐면 외계인들과 교신하는 텔레파시가 머리카락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빡빡 밀어버리는 거야. 교신 못하게. 그리고 얼굴에 막 크림, 항히스타민 크림을 막 발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면역이라든지 이런 걸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엠마 스톤 입장에서는 눈을 딱 떴는데 누가 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뭐 지구 방위군이라는 뭐 이상한 저항군 기지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테디랑 돈은 이제 막 아버지가 물려주신 양복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야. 이제 이 미치광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외계인이 아니다. 너네는 나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혼신의 연기를 해야 되는 그 극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네, 요게 바로 지구를 지켜야 돼. 부고니아. 이 영화 보는데 우기 형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왜요? 아니 우기 형이 너무 미워서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 있잖아. 어느 날 우기 형이 납치를 당해서 눈을 딱 떴는데 너는 악마야. 이로 머리 빡빡 밀려져 있고 막 팔다리 다 묶여 있고 이런 상황에 우기 형 과연 뭐라고 할까? 저는 딱 보이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전기로 막 지져. 전기로 막 지지면 200V 막 지지는 거야. 지금 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아니 약간 영화에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네. 왜냐하면 여기에 테디는 진짜로 의자 들고 때리려고 그래요. 진짜로 전기 고문하고 정말로 폭력을 가한단 말이에요.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상황. 부고니아는 무슨 뜻이에요? 부고니아라는 말은 이게 그 그리스어인데 고대 지중해 시대에서는 이 소의 시체에서 꿀벌이 나온다고 믿었었대요. 소의 사체에서.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집안에 소의 사체를 이렇게 놓으면 자연스럽게 꿀벌이 생겨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그러니까 똥에서 파리가 생겨나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왜 그 가짜 뉴스와 확증 편향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고니아라는 제목을 그렇게 쓴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고 나는 항상 그 지구를 지켜라. 이거 포스터만 아니면 훨씬 더 잘 됐을 거다. 너무 아까운 영화다. 매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아주 미치겠네. 네,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걸작이다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죠. 그때 당시 이제 2003년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뭐 르네상스다, 벨 에포크다 했던 그 시절에 장준환의 지구를 지켜라가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흥행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 대신 성공한 게 이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죠. 같은 해에 나왔는데 제작자도 같아요. 근데 그 제작할 때는 지구를 지켜라가 더 잘 되고 살인의 추억은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죠. 네. 그의 정말 대박은 실미도가 1000만을 넘었습니다. 실미도가 1000만 넘은 건 이제 2004년인데 2003년 12월에 개봉했으니까. 네. 자, 과연 이 영화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봤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미치광이 최강희님. 네. 저는 사실은 지구를 지켜라가 나왔을 때 이 영화가 저주받은 걸작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찬을 했어요. 영화 꽤 본다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걸작을 하면서 뭐 이 대중들을 막 신란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영화 나왔을 때 저기 갔었어요. 그 밴쿠버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거기에 출품이 된 거야. 근데 내가 한국의 출신 심사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밀질 못했어요. 이 영화에 상 줘야겠다, 상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왜요? 동의가 안 되니까. 이 영화가 왜 훌륭한지에 대한 동의가 안 됐어. 이 영화는 너무 열등감이 심해. 왜 열등감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 아니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몰아가지고 한국에 대한 열등감. 일본에 대해서만 너무 극찬을 하니까. 아니 어떤 분은 자기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 상을 줄 수 없다라고 또 하면서 상을 못 받게 했다라는 그 어떤 감독 출신 심사위원의 그 비화도 있어요. 역차별이야.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거를 밀어붙이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이때 이 장준환 감독이 와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태리 타워라고 이 물파스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관객들의 대화에서 그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관객들한테. 밴쿠버에서 한번 영화 속처럼 한번 해보라고. 이태리 타워를 한번 이렇게 밀고 물파스 한번 발라보라고. 이번에 그거 나와요? 이 영화에? 안타깝게도 안 나와. 그거 안 나와. 근데 그거가 나왔으면 좀 깼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 뭐 외국 관객들 이해하겠어요? 그거? 이해하기 어렵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렇게 고문도 발칙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좀 웃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발칙한 코드는 이 영화에서는 좀 빠졌지. 대신 기둥줄거리는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리지널에 대해서 썩 급족하지 못했던 저로선 이 영화가 오리지널을 좀 다시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멋지게 만들어주기를 바랬지. 감독이 요르고스 란티모스니까. 대단하게 이거를 살려내. 부관 참시 말고 그건 반대고. 아무튼 죽은 애를 살려내는. 며칠 갔다 왔다고 한국말이 많이 줄었네. 나 힘들어 한국말. 심폐소생? 응? 심폐소생. 심폐소생. 박수산 씨 대단한 걸. 고맙습니다. 한 주 안 본 사이에 대단해졌어. 네, 성장합니다. 칭찬을 들었는데 전혀 좋아하지 않아. 자, 그래가지고요. 그랬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제 역할을 못했구나. 그래. 그냥 왜냐하면 원작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재해석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불만인지 원작에 대한 제 불만과 그리고 이 원작을 거의 그대로 리메이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버전이 왜 불만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절제까지. 자, 우리 거의 없다는요. 안타깝지만 저도 최광희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해. 왜냐하면 지구를 지켜라는 굉장히 정신 나간 것처럼 빠르고 격렬한 영화였어요. 이게 뭐 중심 줄거리는 똑같은데,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지켜라가 품고 있는 수십 가지 서사들 중에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립을 좀 더 다각도로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극 중에서 이제 납치범이죠. 테디의 주장을 조금 더 길고 장중하게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이런 길고 장중한, 그러니까 형이 더 랍스터 보면서 힘들었던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영화의 문법하고 좀 달라.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란티모스 영화가 보통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가여운 것들은 제외지만.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지구를 지켜라를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DVD도 있습니다. 그때 출시된 거. DVD 열어도 떼수건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구를 지켜라를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 정신없고 과격하고 정신 나간 것 같고 격렬하고 미쳐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부고니아는 일단 시대가 달라졌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2003년과 2025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져갈 수는 없죠. 이전 시대가 훨씬 더 빠르고 격렬했으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인터넷을 갖고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이 병구,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의 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계인에 관련된 이론을 전부 자기가 만들어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 그런데 부고니아의 제 이름 뭐더라? 저기 테디. 테디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고 인터넷 찾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이론 체계를 완성을 시켜서 이거를 이제 엠마 스톤한테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야. 너 외계인이야. 너 외계인이잖아. 왜 자꾸 아니라 그래. 너 외계인이라는데. 근데 이 과정이 저는 조금 지루했다. 좀 지루해. 지구를 지켜라는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사이드 스토리도 되게 많았거든요. 가령 이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이야기라든지, 추형사. 아니면 추형사, 그리고 또 순위 얘기라든지, 또 순위와 병구의 관계라든지, 이런 정말
잽 펀치, 잔 펀치가 진짜 많았어.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는데 란티모스 감독은 음악이랑 카메라 화각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굉장히 장중하게 연출을 하고 있는데 늘어지는데. 근데 결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말은 약간 트는 게 있는데. 결말은 원작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좀 달라요. 네. 그 다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네. 자, 우리 칸 선생님. 저는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뭐 여기 다 좋아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게 2009년에 이제 그 송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칸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 받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송건이를 통해서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발견하면서 열광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여운 것들이 2년 전에 베니스 황금사자상도 받고 그 영화에 열광한 입장에서는 좀 이 영화가 좀 덜 흥미로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지구를 지켜라는 그 시대를 좀 앞서간 영화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영화를 만든 건데 그로부터 20수년의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최고작을 다 본 상태에서 부고니아는 흥미롭지만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열광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리메이크를 하다 보니까 그 리메이크를 하는데 지금 말했듯이 상당히 그 원작을 존중해 주려는 그 의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요르고스 란티모스 특유의 그 비틈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이 란티모스 영화들은 되게 그 장소의 전환이 이제 가여운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벌어지잖아요. 가족 이야기든 뭐 가족 이야기 아니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죠. 반면에 그 집중력 그 드라마를 풀어가는 힘은 뭐 저는 굉장히 흡족했고 저는 이제 두 번을 보면서 한 번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많이 비교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요르고스 란티모스만의 특유의 그 유머도 있고 비틀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 박찬욱의 유머가 이렇게 폭넓은 성을 띄는데 좀 띄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즐겁게는 봤지만 열광하기는 좀 부족한 영화지 않나. 그런데 지금 영화 평론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에서는 뭔 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는 조금 좀 덜 전문적으로 얘기한 거고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왜 나눠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는 그 굉장히 클로즈업이 많습니다. 네. 유난히 더 특히 그 엠마 스톤의 클로즈업을 많이 비춰주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무성 영화 시기에 잔다르크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저는 떠올리면서 보면서 분명히 칼 테오도르 드라이어의 잔다르크의 순환을 염두에 두면서 이 란티모스가 연출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흥미롭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전문적인 얘기라 그냥 참고로 시네필들한테 참고용으로 말씀드리고 뭐 대중들에게는 요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세 분의 평가가 거의 지금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운 평이 나오네요. 근데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거의 없다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신 거랑 저도 비슷하게 느꼈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래도 지구를 지켜라를 봤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영화지만 우리는 어쨌든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더 많을 거예요. 보이는 게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는 뜨거운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부고니아는 네,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이고 진중하다 보니까 거의 없다님 말씀처럼 좀 약간 짓눌리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성별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강만식이 왜 미셸이 되어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반영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진보적인 여성 CEO를 집어넣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오히려 거기서 약간의 불편함이 또 생겨나는 게 있더라고요. 왜 남성이 어쨌든 남성 둘이 여성을 가둬놓고 고문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제 지구를 지켜라는 키치함의 외피를 입고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벗어 던졌죠 여기서 키치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 핵심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산만한 이야기를 막 즐기고 있었던.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얘가 외계인이고 그렇지. 아니고 뭐 그건 상관없고 일단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로 쭉 따라가던 그런 끌어당기는 재미가 있었어요. 지구를 지켜라는 끌고 다니는 영화였어요. 근데 여기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스타일대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게 만드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부고니아가 저도 좀 아쉬웠다. 왜 만들었어 이거? 진짜. 아니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를 지켜라 안 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화두를 던질 수도 있고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장면은 이제 두 사람의 빈부격차. 그러니까 란티모스는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사람의 피해자라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계급이다. 사회적으로. 약간 저도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나쁜 행위도 할 수 있죠. CEO들이. 그런 CEO들이 진짜 나쁜 외계인이냐. 아니면 그 CEO를 붙잡아 놓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너는 외계인이야라고 음모론을 일삼는 이런 화이트 푸어들이 외계인이냐. 요거를 좀 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비가 누가 더 나쁘대? 그거 얘기하면 스포죠. 그런 대비가 좀 드러나게끔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근데 저 지금 라이너가 얘기한 저 지점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이 영화 원작인 지구를 지켜라부터 제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예요. 양비론으로 가거든. 그러니까는 뭐냐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을 일단 기본 플롯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외계인이라고 하는 걸 SF적인 장치로 여기서 가지고 오면서 누가 외계인이냐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면서 일단 자본가들의 그 후한 무치를 비판하는 척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문제냐? 그놈의 반전이 문제예요. 그놈의 반전부터 이게 전부 이제 야 지구에 있는 새끼들 다 나쁜 새끼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정치인은 누구나 같아. 뭐 이런 거. 이 영화도 바로 그러한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화가 매가리가 없는 거야. 뭔가 비판을 하면 좀 찌르면서 아주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구인 이 새끼들이 다 나쁜 놈들이야. 이 새끼들 싹 다 죽여야 돼. 이런 걸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너무 무책임하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얹고 싶어요. 이 영화 중간중간에 캡션이 나와요. 이제 테마를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지구본을 씁니다. 근데 그 지구본이 그 넷플릭스에서 그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 지구 평평사. 봤어요. 봤죠? 네. 그 거기서 쓰는 지구본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원작과 다르게 해석했던 점은 모든 인간인가까지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알아들었네. 뭘 알아들은 척 하는 거지. 빨리 끝내려고. 아니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올드보이도 리메이크 됐잖아요. 올드보이. 올드보이 리메이크 됐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리메이크할 때 성공하는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사실 그 지구를 지켜라가 워낙 그 대중적으로 참패를 겪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고니아가 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고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한국 영화 그들 그 란티모스나 아리에스터 같은 사람들은 대중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대중을 따라가는 영화 있고 감독이 따라가는 영화가 있으면 감독을 따라가는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이런 사람을 넘어서 조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작가인 장준환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 자기식으로 이제 적당히 비틀고 그 장준환에 대한 존중심이 좀 과한 게 아니었는가. 네. 좀 전 더 틀었으면은 네. 훨씬 더 재미나게 나왔을 텐데 네. 그 존중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 우리가 요르고스 란티모스한테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이런 거라지 뭐 영화 자체가 뭐 후지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쟤는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별로 리메이크 안 해도 될 영화를 리메이크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네. 갑니까? 네. 네. 이게 양비론이네. 원작도 쉽고 리메이크작도 쉽고 이 양비론입니다. 네. 참 최욱 머리의 사전은 이상한 사전이야.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신작은 부고니아였습니다. 그 두 사람 주연 배우 두 사람의 연기가
이게 제가 연기 칭찬 같은 거는 잘 안 하는데 엠마 스톤은 정말 투혼의 연기를 했고요. 제시 플레먼스라고 원래 이렇게 둥둥하니 좀 살집 있는 배우였는데 이번에 극단적으로 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라깽이라도 엠마 스톤은 약간 건강하고 탄력 있고 아주 날렵한 몸매를 갖고 있어요. 기업 CEO니까. 근데 제시 플레먼스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 트래쉬인데 정말 깡 말라야 되는데. 테디 역할. 네, 테디 역할. 테디 역할을 정말 어디 진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사이에 끼어들어가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은 비주얼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 배우 원래 연기 잘하는 줄도 알았고 훌륭한 배우도 알았지만 작년 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예. 제시 플레먼스가. 그래서 이 배우가 앞으로 헐리우드의 주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큰 축이 되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엠마 스톤은 옛날에 오스카상 때 그 무슨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지 않았어요? 네, 좀 그거 이렇게 응? 저기 그 아시아 배우가 근데 그거 나중에 사과하고 다시 포옹하는 사진 올리고 그랬어요. 용서 받았어? 뭐 굳이 뭐 그 얘기를 뭐 또 해가지고 아니 그런 논란이 있는 거와를 싹 잊게 만드는 연기를 보여주니까. 네, 그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뭘 잊게 만들어?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아니 사람 떠올리게 한 다음에 잊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 참 잘 이르죠. 그때만 저 미치냐 이러다가 싹 잊어버려. 미친년이라고는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신작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광고를 좀 보고 와서 주말 추천작 살려내야 돼. 지금 신작은 완전 배려버렸어. 진짜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뭐 재미없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길게 아니 제가 얘기해. 저기 유럽 가 있는 동안 이 두 분이 정한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었어?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부고니아가 지금 4위 박스오피스 4위고 만 명인가 들었어. 아유. 근데 프레데터가 지금 1등이더라고. 근데 뭐 일단 신작 코너에서는 영화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사람들이 인구에 회자될 만한 그런 대중성을 가진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게 낫지. 근데 우리가 빠진 사이에 둘이 잽싸게 부고니아를 밀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부고니아를 저 명색이 평론가 타이틀을 건 상황에서는 신작 속으로 부고니아를 했어야 된다고 아니 신작 속 저도 그래서 반대를 안 하고 저도 신작이 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영화를 하는 게 맞지. 많이 대중적으로 외부 쇼에서는 아니 우리가 또 사랑과 오기도 하고 어쩌면 해피엔딩도 했으니까 가끔 뭐 그럴 수 있죠. 뭐 얼마나 칭찬 많이 받았어요. 사랑과 오기 해가지고. 그랬나요? 네? 칭찬 많이 받았잖아요. 사랑과 오기요? 그건 배우분들이 나오신다니까. 아니 어쨌든. 알겠습니다. 배우분들이 나오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왜 이렇게 자꾸 대화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 한 주 못 봤더니 반가웠어요. 그럼 따로 만나셔야지. 자, 저희는 그러면 광고를 좀 보고 와서 주말 추천작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치광이 최강희님의 주말 추천작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주말 추천작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지지난주? 지지난주에 1980 사복. 네. 그게 이번 주 일요일에 그 관객과의 대화 행사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 오후 4시 용산 CGV. 고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썰렁하더라고. 지난번에 3학년 1학기인가 했는데 내가 매부쇼에서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썰렁 앞에 얼마나 민망한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꼭 얘기를 좀 합니다. 지금 몇 번째 고마운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높아심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또 일본 영화로 갑니다. 왜요? 아니요, 그냥 일본 가서 살아라.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돈이 없어서 못 가. 돈이 없어서. 아니 뭐 돈 없으면 한국에서 내가 살고. 3개월 일본에서 살고 3개월은 한국에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살고 싶어요. 이 형은 한국에서 돈 번 거 다 외국에서 돈 뿌리고 오고. 아니 외국에서 뿌리면 어때? 그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다 자기네 나라에서 번 돈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뿌리고 내국인도 뿌리고 하면 내수도 활성화돼지고 좋지. 그렇지. 그럼 나도 여기서 번 거 밖에서 뿌려야 서로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 무슨 대화야 이게? 그렇지. 호혜성에 맞는 어차피 뭐 다 얻어먹고 다닌 거니까 뭐 외환 낭비는 없었던 것 같고요. 3개월 그 매불쇼 출연하고 3개월 일본 가서 살고 이러면 어떨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추천작은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네. 소나티네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이 영화를 연출한 분은 아주 유명한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의 거장 감독이에요. 원래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체육가 같은 사람이에요. 자토이치.
그 방송 진행도 하고 또 굉장히 게스트들한테 싸가지 없게 하기로 유명해. 나치 이거요. 네. 네. 아, 자토이치 감독. 최육 이전에 이경규 씨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저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이경규 씨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버럭 코미디를 했죠. 버럭 호통. 이게 저 사람한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그럼 뭐 개인적인 지금 추정입니다. 네. 기타노 다케시가 그런 걸로 유명한 그러니까 개그맨으로 활동할 때 비트 다케시라는 이름으로 쓰고 예명으로. 네. 감독으로 할 때는 기타노 다케시라는 원래 본명을 쓰는데 이 사람이 또 영화를 만들면 완전 걸작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막 한영화제니 뭐 이런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그거 약간 혐한 논란이 있는 분이죠. 네, 그 일본 연예인 중에 혐한 논란 없는 연예인 있어요? 특히 심하죠. 이 양반이 뒤져보면 다 나와. 아니 아까 그 잊지 말라고 여배우 과거 얘기하길래 나도 한번 해봤어. 아니 그러니까는 왜 일본 영화나 일본 문화를 소개할 땐 왜 꼭 그렇게 붙이냐고. 아니 아까 형이 붙였잖아 그 여배우 엠마 스톤 붙였잖아. 그래 나는 그걸 지금 붙여주는 거야 형 편하게 하려고. 근데 왜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그렇게 억울해. 내 형 지금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아까 형이 붙였잖아. 기타노 다케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아 인간을 딱히 뭐 민족 따지지 않고 일본인도 되게 싫어요 이 사람.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뭐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국가주의적인 그 프레임으로 자꾸 문화예술을 보면 볼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는 자꾸 그런 거 여기다 들이대지 마라 이거야. 아까 형이 붙였으니까 나도 한번 붙여주는 거야. 아까 붙였잖아 형이. 아니 나 붙여준 거야. 왜? 알았어. 아까 형 붙였잖아. 알았다고. 아니 붙였잖아 형이. 참네. 내 붙이는 거야. 한마디 했다고 네. 또 10마디 하네. 혐한 감독 기타노 다케시 붙여드립니다. 소나티네라는 영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소나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소나타. 제가 타고 다녔죠. YF 소나타. 좋은 차죠. 원래 뜻이 있잖아. 소나타. 예. 음악에서 어떤 장르를 일컫는 말이라는 거 아셨죠? 예. 그 소나타가 있는데 소나티네는 작은 소나타 이런 작은 뜻이에요. 소나타. 규모가 작은 소나타. 아반떼급이네 그러면. 네. 참. 좋아. 내가 이러면서 계속 여기서 영화를 소개한다. 네, 이러면서 혐한 감독. 이런 혐오와 네. 이런 혐한 감독. 그래도 우리는 그 현대차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가 굴욕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런 굴욕 속에서 7년간 여기서 영화를 소개했다. 덕분에 이번에 잘 얻어먹고 다니셨잖아요. 그건 그래. 자, 계속 그래. 그래서 그 소나티네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 영화의 플롯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야쿠자야. 이 영화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가 스스로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 영화 속에서. 야쿠자인데 이제 동경에서 활동하는 야쿠자인데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지. 근데 조직의 명령을 받고 오키나와로 가요. 근데 오키나와에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조직에 저희가 안 떨어져. 지령이. 오더가. 네, 오더가 떨어져야 뭔가를 하는데 오더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바닷가에서 조직원들하고 같이 내내 놀기만 해. 근데 노는데 너무 해맑아. 막 동심으로 돌아온 것 같고. 동경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야쿠자들인데 여기 딱 오니까 진짜 하루하루 너무 신나게 노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을 쭉 보여주다가 나중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들의 어떤 전쟁이 조직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어지고 뭔가 종결이 되겠지. 뭔가 종결이 되겠는데 저 총으로 그 러시안 룰렛 게임을 저 바닷가에서 하는데도 그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잖아. 근데 낄낄낄낄 거리면서 저 기타노 다케시는 자기 머리에다가 막 대고 쏘고 막 이래요. 장난이지? 장난이지. 물론 장난인데 진짜 뭐 실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건 아무도 몰라. 에? 실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 밑에 조직원들은 벌벌벌 떠는데 기타노 다케시는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너 쏠 차례니까 너 해. 뭐 이러면서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묘하게 긴장과 그다음에 해맑은 그 동심을 동시에 이렇게 가져다 주는데 그런 아이러니한 그 정서가 있어요, 이 영화에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배경이 오키나와라는 거예요. 오키나와는 일본의 원래는 ryukyu 왕국이었어요. 일본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네. 아주 조그만 섬나라였는데 16세기인가에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속되죠.
일본이 와서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땅으로 만들어 버렸지. 근데 이제 태평양 전쟁 때 그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해요. 예전에 거의 없다가 소개했던 핵소기지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핵소기지가 저 영화의 핵소고지구나. 네. 핵소고지가 저 영화의 배경인 오키나와의 나하시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마어마한 그 격전이 벌어졌던 오키나와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서 쉬는데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데지만 한편 역사를 뒤집어 보면 어마어마한 사륙의 장소이기도 해요. 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휴양, 사륙, 폭력, 역사. 함의가 있네. 예. 그걸 보여줘? 아니면 이거를 형이 해석하는 거야? 아니 그거는 기타노 다케시가 현대 극의 그 형식으로 야쿠자들을 등장시켜서 그 오키나와라고 하는 시 공간을 일본 역사 속에서 그 공간이 어떻게 기능했고 그 역사적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목이 소나티네인데. 네. 그래서 이 소나티는 단순한 야쿠자 조폭 영화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 역사적 맥락을 알고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막판에 또 나쁘지 않네. 제가 역사 선생으로 또 바뀝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학교에서 역사 가르쳐요. 네. 근데 이런 혐한 논란이 있네. 혐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혐한 논란이라는 게 뭐 그냥 보통의 혐한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든지, 네.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봐서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야, 이 두 분은 재밌네. 이제 뭐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을 혐오하니까 혐한을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모두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알고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귀멸의 칼날은 왜 소개한 거야? 자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과했잖아요. 그걸 왜 사과하는데? 다음 주에 엄청 사과했죠. 네. 사과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네.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사과한 거야? 예, 사과했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일단락 됐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뭐든지 왜 꼭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얻냐 이거야 내 말은. 아까 그 여배우 얘기할 때 그거 붙였잖아요. 그거는 재밌자고 한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미 그런 역사가 있고 네. 그 역사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귀멸의 칼날을 소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귀멸의 칼날을 소개한 것이 저는 잘못이었다고 생각하고 사과했어요. 일단락 됐습니다. 귀멸의 칼날을 왜 소개한 게 잘못이야? 귀멸의 칼날은 우리 모두 신작을 위해서 도마에 올렸던 거지. 라이너 혼자 개인적으로 소개한 게 아니고 라이너 혼자 개인적으로 혼자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나머지 3명도 뭐가 되는데? 세 분은 각자 입장을 밝히시면 되고 이제 저는 사과를 했다.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 뭐 동일체 거죠. 아닙니다. 뭐가 불만이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만 거예요? 없습니다. 아니 그냥 여행에서 왔을 뿐입니다. 너무 애국적인 비겁함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비겁한 애국. 자, 장례 정리하고요. 아니 어떻게 애국이 비겁할 수 있습니까? 애국이 비겁하면 비겁했지. 한마디 아니 애국이 어떻게 비겁할 수? 나라를 사랑하는 게 비겁한 그 아이러니를 모르는구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 저 좌파라고 막 때리고 다녔던 죽이려고 다녔던 애들도 다 애국자였어요. 본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애국이냐라고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지. 과연 애국이야? 폭력이? 제 작품 좀 소개하면 안 될까요? 폭력이 애국이야? 아니 제가 무슨 폭력을 휘둘렀나요? 아니 남의 말을 다른 사람 말을 막 눌러버리는 그게 폭력이에요. 아니죠. 하나의 프레임으로. 자, 요거는 이 정도로 정리해. 요게 왜냐면 저한테 해석이 폭력이죠. 요게 폭력을 휘두르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실제로 하셨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지난주에 최강이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 반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댓글 다시 좀 삭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거의 없다의 주말 추천작이 개인적으로 참 고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이 작품을 갖고 오셨군요. 제가 이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에서 바로 봤어요. 공개와 동시에 플레이를 눌렀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단톡방에다가 단톡방에. 이 작품은 내가 추천작으로 할 거다. 나 궁금해. 역대 최고로 빠른 속도로 제가 추천작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전 무조건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이 뺏어가실까봐. 네. 근데 오늘 추천작들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별로 뺏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헛수고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캐서린 비글로우라고 해서 그 사람 얘기 영화는 다 재밌죠. 폭풍 속으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허트로커 뭐 주옥 같은 영화들 진짜 많이 만들었어요. 캐서린 비글로우 하면은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가장 어떤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그런 굉장히 막 밀리터리 쪽에서도 굉장히 아주 과격한 이런 영화들을 만드는 여성 감독입니다. 제임스 카메론하고 결혼해서 잠깐 살기도 했고요. 제임스 카메론이 이렇게 강인한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린다 해밀턴하고도 제임스 카메론이 결혼한 적이 있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이분이 만든 영화 허트로커가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아바타였나요? 아바타를 제끼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굉장한 여성 감독이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신작이에요.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제가 앞에 감독 얘기를 길게 한 건 이 얘기는 스토리 설명을 조금만 길게 하면 스포일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정말 짧게 자 미국을 향해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날아옵니다.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 상황실을 딱 봤는데 뭐가 하나 날아와. 뭐지? 저 뭐야? 누가 뭐 실수한 건가? 기계 오류난 거야? 아니면 우리 유튜브 가끔 이렇게 멈추듯이 이 기계 고장인가? 이상하잖아. 미국을 향해서 누가 뭘 쏠 정도의 강심장이 누가 있겠냐고 전 세계에. 그래서 야 이거 좀 알아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ICBM이야. ICBM. 누가 쐈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누가 쐈냐? 누가 쐈는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 동해 쪽에서 발사가 된 거라는 사실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동해 쪽에서 발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거나 중국일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동해라고 해야지. 일본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네.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저펜 씨라고 나오는데 리스트 씨라고 해야 됩니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님. 아유, 저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졌나 보네. 아니 그때 그렇게 썼었잖아. 예,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돼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질지 빨리 계산해봐. 계산 막 해봤는데 이게 시카고 한가운데 떨어질 거야. 근데 문제는 ICBM은 ICBM인데 ICBM이야? SLBM 아니야? 뭐가 됐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야. 그 바다에서 쏘면 SLBM이지. 좀 영화에서 배웠네. 영화에서 ICBM이라고 나와요. 어디서 배웠나 보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속에서 계속 ICBM.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뭘 싣고 날아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핵이야? 핵이면 끝장나지. 시카고 인구는 그냥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전멸이잖아. 인류가 전멸이야. 그렇죠. 인류가.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요격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뭐 해구상 같은 거 펴가지고 요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동시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반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와, 이거 인류 정말로 가는데. 반격을 누구한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 이걸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거 결정 누가 내리죠? 대통령이 하겠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이 영화 속에서 트럼프라면 그런 거 고민할까요? 안 할 거 아니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미국 대통령은 이드리스 엘바입니다. 흑인 남자야. 배우예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 트럼프 아님이라고 박아놓고 시작해요. 약간 오바마 느낌이 나죠. 그런 점에서는. 하필이면 이 또 대통령이 이제 그 뭐죠? 학교 농구 대잔치 같은 데 초대받아가지고 슛 쏘다가 농구 대잔치. 슛 쏘다가 이 전화를 받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상황의 결말은 영화에서 확인하시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고 이건 어떤 명령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타고 내려가고 타고 올라가는지. 무섭다. 미국 대통령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반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만약에 미국 땅에 시카고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해도 미국이 멸망은 아니잖아. 일단 한 대 맞은 다음에 누가 쏜 건지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 다 쓸어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유 무서워. 정말 박진감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 끝날 때까지. 이 영화가 박진감이 넘치고 몰입감이 넘치는데도 놀랍게도 이거는 이제 3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3부. 그 등장 인물들에 따라서 다른 시선으로 그런데도 그 몰입감 박진감이 이렇게 강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캐슬린 비글로가 뭔가 좀 보여줬다.
네. 보통 이게 에피소드 구성으로 가면은 이게 그 몰입감, 박진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게 그냥 쭉 이야기 달리는 것처럼 그 벌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인물로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몰입감이 센.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다큐멘터리예요? 아니요. 아니 극명한데. 아니 근데 저 지금 문자에 다큐멘터리로 나가요. 그러네. 요즘에 그 매블쇼 그 최욱 씨 그 왜 스태프들 맨날 들들 볶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노동 의욕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막 실수를 계속하잖아. 에이씨 뭐야 이러면서 막 이드리스 엘바, 레베카 퍼거슨인데 다큐멘터리. 야 얼른 내려라. 얼른 내려 그냥. 네. 이게 되게 직장내 갑질 어마어마하게 하나 보네. 그건 뭐 이미 다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은 걸 세 명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선은 다소 감정적이에요. 원래 우리가 운전하다가 누가 운전 그지같이 하고 앞으로 싹 끼어들면 처음엔 욕부터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처음에 감정적으로 욱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맞아. 이 영화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일단 놀라. 이게 뭐야? 터지면 어떡해? 이게 이러다가 두 번째서부터는 이제 야 오케이 일단 날아오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층 구성으로 돼 있어요. 대단히 현실적이네. 그래서 이 같은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같은 얘기를 세 개로 나눠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쭉 갑니다. 이 가정 자체가 허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긴장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단 말이야. 어우 끔찍합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지구는 그냥 다이너마이트가 가득 차 있는 집이 된 거야. 화약고가 된 거지. 맞아. 이거 저도 봤는데. 봤어? 이거 너무 재밌어요. 난리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봤냐면 어떤 상황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이 다르게 표현이 되니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죠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거 저 끝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인류의 멸망을 앞두고도 가족 걱정이 되니까 또 그러한 갈등까지도 잘 담아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영화를 어디서 찾아내요? 넷플릭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던데. 형 그리고 이거 난리야 요즘. 그래요? 네. 정치인들도 매불쇼에 정치인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 얘기해.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정치인들이 다 이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얘기하기 정말 좋은 영화죠. 그래요? 이런 영화 좀 걸리지 나는. 안 걸리니까 소나티네. 이제 좀 후회하시네. 슬슬 반성하시려고. 슬슬 반성하시려고. 이게 최강희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격렬하게 반성하는 거야. 최강희 이제 자존심은 조금 지키면서 사과는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스스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네. 도와주는 거 없어요? 아니 없어요. 지금 여론은 지금 이따위로 할 거야? 도와줄 수 있는 여론이 아닙니다. 여론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님 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작품은 아르헨티나 1985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2년에 제작돼서 2023년에 아마 골든글로브까지 받은 그런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사실 그거 좀 논란이 있어요. 그 해에 좀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어서 23년 과연 이게 받을 만한 작품이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서 지금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관점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추천해 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1976년부터 83년까지 있었던 이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아르헨티나가 76년도에 이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내건 얘기가 뭐냐면 국가를 재건하겠다. 국가 재건 과정이다. 이래서 쿠데타를 했고 군부 독재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1987에서 본 것처럼 군부 독재가 쭉 있었고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왔죠.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 이 군사 독재를 했던 이들이 그동안 했었던 그 과오를 바로잡자. 과거를 청산하자. 청산하는 재판을 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잔혹한 인권 유린이 있었고요.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학생들을 잡아 가둔다든지
수많은 시민들을 강제로 실종시켜 버린다든지 고문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한 명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검사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이제 수사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기소만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 기소만 하는 검사들은 국민의 편, 민중의 편에서 민중의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하는 이야기다. 전체적인 맥락은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 정권에서 심어놨던 이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83년도에 없어요. 85년인데 재판이 진행되는 건.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를 해요. 그리고 이들한테 만들어주는 이 법률팀 자체도 굉장히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기소가 되거나 이게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 주인공인 이 스트라세라 홀리오한테는 계속해서 협박 전화가 와요.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게 뭐 그냥 단순히 죽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편지가 옵니다. 48시간 후에 내가 너를 죽일게. 너네 가족들을 죽일게. 했는데 그 편지 안에 총알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거죠. 무섭지.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최악의 군사 독재를 맞아서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검사. 너무나도 무섭지만 그 뻔뻔하게 자기가 안 했다고 주장하는 9명의 그 주요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 군사 독재에서 가장 크게 활약했던 우리로 치면 막 한덕수 뭐 이런 애들. 국무위원. 그런 애들이 9명이 있는 거야. 그들을 보고 있으면 그 뻔뻔함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야기. 아르헨티나 1985라는 작품이고요. 네. 요 보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요거는 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에 좋은 영화 많습니다. 아마존에 많아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인데 이거 한번 가입하시면 7일 무료가 있기 때문에 7일 무료를 한번 사용해서 보실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기에 보면 이게 더 몰입감이 좋겠네. 엄청 세죠. 근데 이제 아주 그렇죠. 볼만한 영화죠. 볼만한 영화죠. 사실 2023년에는 헤어질 결심이 맞아요. 오스카에서 그 국제장편 영화상 후보에 못 들었는데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 수상에 오스카 후보까지 들어가지고 그렇죠. 화제가 됐던. 그렇네. 솔직히 말하면 헤어질 결심이 더 좋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좋은데 그때 아르헨티나가 오스카 캠페인 골든글로브 캠페인을 잘한 거죠. 네. 다만 근데 이제 영화 아주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뻗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라서. 그래서 약간 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여기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가졌던 건. 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대신 현실을 생각하면 좀 슬픕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기소의 결과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기소의 결과들이 전혀 좋지 않았어요. 그래? 네, 역사적으로는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래? 네. 저기도 수원지법 3인방인가?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고 이 변호인을 보면 변호인의 어떤 간절함, 간절해 너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이거 청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법부와 검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산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가 가도 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 여기서 미끄러져. 사법이 가장 최종적인 거니까. 네, 좀 환장할 것 같아. 보고 싶.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뭐 친위 쿠데타를 정리하는데 어디 쉬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지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희는 빨리 나가라는 의견이 많네요. 네. 아무튼 저 여론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 더러운 여론은 딜리버리 하지 마. 그럼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만 탁탁 골라가지고 좀. 대부분의 여론이 그래요. 그래요? 왜? 아니 아까 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정신 없어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서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나 지금 욕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약간 좀 갈증이 있어요. 분위기 파악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칸찬 선생님의 주말 추천작 들으면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 빨리 마무리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채팅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좋아. 퀴즈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퀴즈 풀 시간 없고요. 퀴즈 풀 여력 없습니다. 네. 원래 퀴즈를 내려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뭐 박인수 이동호의 향수, 표범. 네. 양윤의 하얀 목련, 뭐 또 이민숙의 진정남 몰랐네, 혜은이 열정,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김국환의 타타타 좀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했을 시대의 그 유행가들이었고 대중음악이었는데 네. 이 곡을 작곡한 분이 누군가? 누구죠? 김희갑 선생이죠. 네. 김희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금 1936년생이니까 지금 9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 하시지 않았었나요? 아니 뭐 이분은 아닌가요? 워낙 그 거목이기 때문에 네. 하셨다 할지라도 제가 그 사실은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분의 그 음악 여정, 그분의 그 삶을 다룬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음악 다큐입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다큐멘터리인데요. 지금 개봉 중에 있습니다. 5일날 개봉했고요. 여러분 저 바람이 전하는 말이 또 누구 노래 제목이죠? 조용필. 바람의 노래 아니에요 그거? 바람이 전하는 따로 있어요 또. 바람이 전하는 말이 노래 제목이에요. 바람이 네. 전하는 말. 네, 이 곡은 그 김희갑 선생의 부인이 양인자 선생이거든요. 그 겨울의 찻집 아시죠? 네. 조용필의 네. 그 김희갑 양인자 부부가 짓고 노래말 쓴. 그랬었군요. 그렇죠. 그 김희갑 선생이 60년에 걸쳐서 약 3천여 곡을 3천여 곡을 작곡을 하셨고 또 김희갑 선생님은 대한민국 1세대 기타리스트입니다. 1950년대부터 미팔군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60년대부터 음악을 작곡해서 정말 주옥 같은 곡을 많이 작곡하신 거죠. 그리고 뮤지컬 명성황후의 그 음악도 우리 또 작곡도 우리 김희갑 선생이 하셨어요. 백성이요 일어나라 같은 대단하신 분이야. 네네, 진짜 대단한 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의 삶 자체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뇌경색으로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2019년에 뇌경색이 오셔갖고 요양원에 계신데 이 영화를 연출한 양희 감독, 김군, 노무현입니다 등의 각본을 쓴 그 작가인데 이 작가가 메가폰을 이제 연출을 한 거고요. 그 남편이 그 허욱 용인대 그 영화과 교수인데 촬영과 편집을 맡아서 두 분의 그 합작품입니다. 근데 이 다큐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큐를 보면 시사 정치 다큐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큐를 볼 때마다 늘 분노가 치밀어요. 네. 일반적으로는. 네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김희갑 선생이 진짜 거목이잖아요. 네. 위대한 작곡한 위대한 기타리스트인데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2024년에 걸쳐서 감독이 이렇게 그냥 그분의 생활을 기록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다큐로 간 건데. 와, 10년을? 네, 10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은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만 감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보시게 되면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그 조용필 콘서트 대박이었죠? 명절 때. 네네. 저는 보면서 매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저도. 아니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는지. 조용필 가수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50년생. 그러니까 지금 70대 중반이잖아요. 어마어마.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그 소리. 그래서 가왕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가왕 맞더라. 그래서 이 다큐를 시작하면 바로 가왕 조용필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자체로 끝났다. 네. 그러면서 김희갑 선생님을 이렇게 딱 10년 전에 10년 전의 모습을 2016년의 모습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뭔가 쓸쓸합니다. 쓸쓸해요. 왜냐하면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위대한 곡들을 부른 가수들 여기에 조용필이 인터뷰에 응합니다. 조용필은 좀처럼 인터뷰를 응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막판까지 정말 2년을 걸렸대요. 섭외하는데. 근데 계속 연락을 해도 안 돼가지고
끝내 양인자 선생님한테 SOS를 청했대요. 그래서 그 딸이 연락해서 인터뷰를 담을 수 있었는데 그 사실 제가 조용필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감동을 했죠. 그리고 조용필 노래 중에서 그 겨울의 찻집하고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오는데 정작 이 바람이 전하는 말은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왜 제목이 쓰였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양인자 선생님이 뭐예요? 유언처럼 유언처럼 남긴 게 이 뭐냐면은 그 바람이 전하는 말 가사 맨 2절 뒤에 보면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양인자 선생이 그 뇌경색에 걸린 남편을 간호하면서 인생의 쓸쓸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인생은 따뜻한 거다라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제가 진짜 깊은 감동을 받은 건 두 분이 나와요. 두 분이 이제 87년에 재혼을 하시는 건데 그 두 분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항상 어디 다닐 때도 다 손을 잡고 다니고 금슬이 좋군요. 네, 그 두 분이 바라보는 그 표정 한없이 행복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반성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다닐 때 손잡기는커녕 제가 맨 앞에서 걸어가고 그러는데 더 잘해드려야겠다. 네, 이 영화 보면서 나도 이제는 걸어가면 손잡고 가야 되겠다.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여기 그 가수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노래 부른 가수들이 나와서 그 김희갑 선생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야말로 그 존경심과 감동 그 자체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장사익 선생이 등장해서 눈동자를 직접 부르는 게 나오는데 정말 무한 감동.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보면서 좋았던 건 저는 노래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데 잘해요. 네.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때 부르던 뭐 이용복의 달맞이 꽃 뭐 눈동자 이런 노래 제가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미숙의 진정난 몰랐네 여기 다 소개되는데 이런 곡들이 전부 김희갑 선생이 지은 거고 또 많은 곡은 약 한 400곡 정도는 양인자 김희갑 선생이 한 건데 어쨌든 이 다큐는 놓치기 정말 아까워. 제가 여기 소개하는 영화는 다 놓치기 아깝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가슴 훈훈하게 따뜻하게 착한 당신 속상해도 인생이란 따뜻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용산 CGV에서 2시에 여기 인터뷰를 여러 명이 하는데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중요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감독하고 임진모 씨가 관객과 대화도 한다고 합니다. 내일 2시에 용산 CGV. 거기 가서 함께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22일 토요일은 뭐 제가 하지만 그거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내일은 꼭 가시면. 아이고. 20일 토요일에는 선생님이 하시는데. 아니 근데 임진모 선배가 하는데 소개하고 제가 하는 거를 언급 안 하는 건 또 그것도 위약 아닌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한다. 이해관계 충돌이 그래도 왜 이해관계? 임진모 선생님 하시는 거를 먼저 소개한 게 굉장히 저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지금 뭐 누구 진정성 평가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21일 시청 장소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따뜻한 다큐 소개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강희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기분이 지금 너무 상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 선에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좋아서 문제야. 오늘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번 주는 진짜 최강희 하나 때문에 제가 다 베렸어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잡돌이하면서 주말을 또 다 베렸다고 내가 저런 식으로 아이고 또 저런 식으로 한다. 아이고 또 이제 막 읽혀. 썸네일이 읽혀 막 이제 어떻게 나올지. 썸네일에서는 우리 최강희 얼굴은 흔적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나올 것 같아. 그래 날 씹어라. 조회수를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 아니고요. 지금 마이크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